2046년 개교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도정은 지난 75년간 걸어왔던 길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들이 그야말로 산처럼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변되는 어려운 과제에 더하여 작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역병의 유행, 거기에 장차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재앙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수도권 전국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것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견인해내는 위상과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50%로 높이도록 143명이 등록하지 않으면서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판을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도 이탈한 학생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등 입학한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장래는 더 어둡습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숫자는 26만 5천 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대학 모집 인원이 5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20년 내에 대학 정원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대로 두면 2040년에는 지금의 대학 입학자 수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바꿔 말하면 이제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 전부 문을 닫아도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학력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미충원 인원과 비교해 90% 이상 입학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전국의 대학 96곳에서 모두 16,000여 명을 줄이기로 했는데 이 중 88%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대학을 살린다면서 되려 지방대 위기는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차피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지방에 있어가지고는 장기적으로는 은발의 우점누기다.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 교육부 정책,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사회에 훌륭한 쓸만한 대학이 없다 그러면 그 지역은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청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이 울음소리 들릴 일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이거는 악순환 구조로 가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100년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원론적인 부분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그 100년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현숙 교무입니다.
원불교가 태어난 전남 영광에 있는 영산성지, 원불교 근원성지에 자리한 영산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불교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종교적 의미나 교단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적으로도 농촌의 그 옛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학하고 또한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큰 나무들이 많아요.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뭐 이런 탑에도 기도하고 망고 1월비에도 기도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지순례를 하는데 한 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이 이 큰 나무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간절히 합장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원상에다가 안 하고 여기서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답을 하더라고요. 이 나무는 대종사님을 뵙지 않았겠냐고. 그래서 간절히 그 나무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지는 않지만 종교성직자 양성기관이라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곳에서 대종사님의 뜻과 그리고 뒤에 선지님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 함께 모여 정진 적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잘했어. 괜찮으시죠? 네. 저는 따로 공원 아직 일주일 진행했는데 일상 수행의 요법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그쪽에 이제 공의심이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살다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생활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래서 공의심이 있었나 없었나 생각해보면 공심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이 도반들이 그 공심에 그냥 뭐 마음 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스승님들이 시켜서 하는 거 스승님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응하는 것도 공심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근데 저는 시켜서 할 뿐이고 이거는 왜 공심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무가 들어서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심으로 할 수 있는 건가? 공심에도 단계가 있을까? 예, 처음에는 시켜서 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시켜서 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는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마음에서 철이 들어서 깨침을 얻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세상을 위해서 이익을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최고적 마지막 단계는 뭘까? 마음에서 시키지도 않아. 누가 시키지도 않고 내 마음도 시키지 않아. 네. 근데 저절로 되는 단계가 있겠지. 근데 그게 이제 최종의 단계일 것 같은데 정산종사님께서도 천지 보훈의 조목을 천지 보훈의 강력, 그치? 천지 보훈의 조목을 실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훈이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그에 대한 답을 하셨듯이 네. 그것이 그냥 하기만 해도 시켜서 하는 거죠. 그것도 조목을 말씀하셨고 시켜서 하는 건데 그것이 보훈이 되는 과정이
변호사님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법문 그대로 한번 봐서 그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한번 비춰보고 이제 앞으로 명심교우도 이제 앞으로 종합교우도 이렇게 마음에서 시키지 않아도 되는 단계까지 가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탄생가입니다. 이 탄생가 바로 옆에 옥녀봉이 있는데요. 대종사님은 숭산종사님께 저 옥녀봉에 소리를 질러봐라. 이름을 불러봐라. 크게 불러봐라. 해서 부르면 그 메아리가 들리느냐, 그 메아리가 돌아오는 이치가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또 숭산종사님은 대종사님과 같이 저 옥녀봉에 올라서 구름을 잡겠다고도 하셨다네요. 숭산 박광전 종사님! 숭산종사님이 받았던 그런 교육은 좀 특별하셨습니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목조목을 이렇게 외우셨다고 하는데 기록에 남은 어떤 조목들이 있느냐 봤더니 어른에게 뭐 바늘 귀를 안 꿰어드린 일, 그리고 어른이 계신 문 앞에 얼쩡거린 일, 그리고 떼쓴 일, 말 안 들은 일, 이런 거를 외우셨대요. 그래서 외워서 어떻게 했느냐, 대종사님은 그 외운 것을 하나하나씩 떼어봐라, 고쳐봐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고르는 법을 이제 가르치신 거죠. 현재 이것이 원불교 저희들 공부법에 있는데요. 유무념 공부라고 해서 그것을 그 자신의 장남이신 숭사님께도 이렇게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원불교의 유무념 공부의 유념은 있을 유자를 써요. 있을 유자에다가 생각념자. 보통 우리 한국말에 있는 유념이라는 것은 생각념자 앞에 있어가지고 둔다. 머무를 유자를 써서 머무를 유에 생각념에서 마음을 두는 것. 명심해라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라면 유념은 생각이 있고 없음을 표준 잡고 하는 공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대종사님 당시는 이렇게 이 학식에 능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많으시죠. 그때는 더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콩으로서 흰 콩, 까만 콩, 콩으로서 또 이렇게 조사를 하시게 해요. 그래서 잘했으면 흰 콩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잘했으면 마음을 잘 썼으면은 마음을 챙겼다. 그랬으면은 주의심을 챙겼다 하면은 흰 콩을 그 흰 콩의 주머니에 넣고 마음을 잘못 썼다, 못 챙겼다
그러면은 까만 콩 주머니에 그렇게 콩을 넣음으로써 이제 하루를 반성할 일기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를 반성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를 반성할 때 이제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보면 그 콩 주머니 보고 마음을 어떻게 썼는지를 아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의 위대한 점은 한 소태산으로만 그치지 않고 모두가 소태산으로 돌아가는, 모두가 소태산이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거든요. 나는 지금 정신수양 부분에 몇 점인가, 사리 연구를 정확히 연구를 하는 사람인가, 그다음에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이런 결단력이 나한테 있는가, 또 상당히 내가 그 약간 느린다든가 나태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사막으로 내 정신 차림 운동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장발장은 하킨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한 자베르는 장발장을 다시 잡아들여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마지막 커트는 여기서 닫아야 할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허석이라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원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가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고요. 그 후에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 공부를 평생 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원불교를 다시 공부하게 됐고, 그 길로 원불교 공부를 깊이 하다가 이렇게 숭사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원불교학과 예비교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감으로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감은 뭐 기숙사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이죠. 네, 이제 원불교학과 사감이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그냥 기숙사 관리하고 학생들 매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침부터 새벽 5시부터 같이 명상하고, 그다음에 요가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함께 고민 있으면 고민 상담하고, 그리고 앞으로 삶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조언해주고,
그리고 함께 놀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함께 또 수행하고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그런 교무를 말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집에서 이제 책만 읽었다고 할 정도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진짜 가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방에 와서 이것저것 이상한 신기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화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거를 할 때 굉장히 생각으로만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어떤 문제에 대한 거를 실행으로 옮겨서 그 실제로 그 나타내는데 그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국민제교가 그 실행면에서는 저에게 있어서 스승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내가 못한다는 거 이런 거 내가 막 되게 안 좋은 마음이 있거나 미운 마음 있는 거를 숨기려고 엄청 이제 애를 썼는데 윤상교는 이제 솔직하게 자기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나 이런 거에 부족함이 있다 이런 거를 다 밝히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진짜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큰 공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매일매일 아침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에게도 항상 그런 경외심을 약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많이 덕분에 받고 있습니다. 귀여운 매력과 순수한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인데 마음에 다양한 아픔들이 있잖아요. 시대는 편안해졌지만 그에 반해 또 마음이 또 많이 약해지는 시대고 대중사님 말씀대로 정신이 쇠약해지는 그런 시대이고 물질의 정말 힘은 점점 갈수록 정말 강해져가는 시대이고 그 시대 속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디 산에 가서 예비교무 키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학을 통해서 이런 보편교육을 받으면서 이 대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비교무를 교육하라고 하셨고 이게 원광대 우리 예비교무 교육의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면서 그걸 우리가 실현해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계도 많고 그 속에서 범민들도 많고. 제가 학창 시절에 스승님으로 모시고 공부했었고 이제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교무님으로서 저희 후진들에게 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제타원님 모시고 대종사님과 숭사님께서 나누셨던 어떻게 보면 원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문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법문을 좀 제가 여쭙기 위해서 이렇게 제타원님 모셨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이런상의 진리로 상징을 하셨고 그걸 법문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숭사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그 이런상의 진리를 늘 마음에 품고 사셨던 것 같아요. 이 이런상과 인간과의 관계 이 법문은 이제 그 불법 연구의 회보에 1937년 7월 8월호에 이렇게 게재가 되더라고요. 대종사님께 들으셨던 이 법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회보에 우리 이제 대종경에는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회보에는 내가 가장 큰 진리를 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문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기독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육아, 불가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끊임없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진리에 대한 이런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그 앞에 금방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가에서는 그에 따라서 그 진리 실체 근원적 진리를 청정법신불이라 네. 하고 유가에서는 태극도는 무국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자연보고 도라고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모든 종교가 일원의 진리에 귀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을 바르게 생명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같은 바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모든 성자들께서 나오셔서 그 시대, 그 지역, 그 상황, 그 인지의 정도에 따라서 진리를 말씀을 하시고 그 진리의 실체, 근원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상의 진리라고 이렇게 표본을 세우시고 신앙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현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즐겁게 그래서 실제로 그 삶에서 출가자들만을 위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모든 세계가 모든 사람이 인연 있는 내는 모든 사람들이 복락을 구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론상의 진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인간과의 관계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뭐 보는 거와 같이 뭐 핸드폰, 뭐 AI, 뭐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세상의 변화잖아요.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리도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이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삶의 실질적인 의미를 주기 어렵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 불교만 해도 출가한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은 무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수도원 생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인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앞에 서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와 직접 대화하고 싶고 직접 얘기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활용해서 복락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격을 수행하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집집마다 부처님이 살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미래에는 그런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하실 것 같아요. 여기 원광대학교 들어온 학생들은 누구나가 그 종교와 원불교라고 하는 교양 과목을 듣게 돼 있어요. 종교와 원불교 해가지고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그러거든요. 원불교 재단 학교니까 원불교를 가르칠 거다. 뭐 채플 이런 것에 저기 하듯이 그리고 원불교 뭐 법회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점수를 주고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너희는 원불교 학교에 왔으니까 원불교를 배워라가 아니에요. 원불교를 배워라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까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 이제 어려운 말이고 낯선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삶이 처해 있는 네 삶이 자리하고 있는 이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네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봐라. 너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봐라. 너 자신을 알아가고 네 자신을 발견해보고 네 자신의 그 원래 그냥 아름답고 이런 원만하고 이런 성품에 다가가보고 그 성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 감사 일기 작성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라고 할지라도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두 가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의미를 부여해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하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려면 저 스스로 지금 여기 나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쓰는 데는 익숙하죠. 생각도 하고 감정도 일으키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계속 내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마음을 계속 쓰기만 해서는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장 가치 있는 부분들, 우리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에너지들을 잘 쓰려면요, 마음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남의 말만 듣고 쉽게 그 사람이나 그 일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유념을 잡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니까 네가 살아갈 때, 어느 때가 여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자그마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종교와 원불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죠?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팬티 생각하는데 마스크를 그렇게 쓸 거면은 이제 팬티를 어떻게 입는지 상상하시면 돼요. 마스크를 꼭 원활하게 좀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문태고등학교가 있거나 또는 친구가 연락이 되시면 핸드폰을 통해서 빨리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15년 동안 나라토를 미는 거예요. 다음으로 전자기 통해서 요즘 많이 응대입니다. 이제 가능합니다. 육각계열. 저는 지금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은 열정이랑 관심 그것만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4년 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할 거고, 저는 가장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식을 통해서 얻는 하나의 영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해서 여기서 배운 경험이나 지식들을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얻었던 그런 영감은 잘 간직하고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도 굉장히 뭐 학업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시는 것보다 설레는 마음이랑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관심 이것을 가지고 입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전공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또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 인근에는 이제 대학 박물관도 있고, 대학 박물관도 굉장히 좋은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근처에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이제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유산뿐만이 아니라 그 익산역 근처에는 이제 근대문화유산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문화적 소산물들을 많이 품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답사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또 새롭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저 나름대로 하나의 영감을 또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문에 이제 기고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쌍용에 대해서 지금 필드를 만들었는데, 쌍용뿐만 아니라 익산 지역에는 다양한 그 화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미륵사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텔링이 잘 활성화돼서 이게 하나의 중요한 관광장이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미륵사지 석탑이나 이런 익산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은 절대적인 자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85년 3월에 여기 이제 입학할 때 굉장히 그 입학의 시점을 많이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면 제가 이제 출가의 동기가 저를 스스로 굉장히 강박적으로 어떤 그 위선자 또는 구제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문제가 있는 뭐 이런 사람으로 제가 좀 스스로를 이렇게 막 억눌렀기 때문에 마치 출가를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뭐 지나고 한 달이 되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실 뭐 들어오는 것 자체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좀 되게 어리석었던 거고. 근데 다만 그 뒤에 이제 그 학창 시절 4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제가 여기서 크고 작은 깨달음과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얻게 되면서 참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해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마다 시간만 나면 만덕산이라고 하는 그 진안에 있는 우리 원불교 최초의 그 훈련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훈련을 나면서 그거를 이제 크고 작고 어렴풋이든 이제 그것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상황, 다른 사람을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놓아버린 상태에 대해서 체험을 한 거죠.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완전히 출가 동기가 해소됐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공간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구원받은 장소인 겁니다. 각도가 지금 여기 갤러리의 그 메인 부분이랄까요? 전체 360도를 비추지는 못하지만 메인 부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으로 돌아오고자 무청이나 공을 들였구나. 그러나 어찌 그냥 뒷머리 잘린들만 같으리. 자타가 하늘되어 생긴 에너지는 일상의 모든 경계를 즐기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타협과 함께하게 된다. 한 번쯤 기회 되시면 오셔서 좀 보시면 우선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지금 4년째 하고 있고요. 여기 학교에 들어온 건 이제 조금 있으면 만 20년이 되고요. 숭산종사님은 이제 저도 몇 번 뵀었고 이래저래 좀 인연도 되는데 특히 제가 이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게 된 그 계기는 그 숭산종사님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원불교가 지향하는 인간상이랄까요? 어떤 출가자상으로서 상당히 근접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대종사님이 그 당신의 대각의 과정, 구도의 과정, 대각의 과정을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깨달음들을 이 숭산종사님, 장남에게 어떻게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좀 확장시키셨는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들과 또 여러 이제 주변 상황들로 인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태산 박중빈 불법연구회라는 또 6권짜리 책을 발간을 하셨고 축하드리고요.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숭산이라는 큰아들을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19살 때 15살 때 결혼하고 19살 때 이제 딸을 낳았거든요. 큰딸. 송천은 교수 그 어머니죠.
길선 사모님 놓고 그게 1909년이죠. 그리고 1915년 양력으로 8월 15일에 이제 당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숭산 박길진 총장이죠. 그 아들한테는 특별한 뭐 주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그 이제 후왕 양성을 기대한 것 같아요. 당신 아들한테. 근데 그마 보니까 이 숭산님 근기가 아주 모범생이야. 모범생. 인사를 잘하라 그랬더니 동양원 거지한테도 인사하고 그리고 또 탁발원 중한테도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데 또 이제 신교육기도 시켜요. 저기 지금 그 저수지는 그 위에 가면 무남이라는 말인데 그 무당의 아들이 좀 그걸 했는가 봐요. 무당 아들이지만은 그 신교육을 상당히 했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그 한글도 배우고 또 가나까나 일본 말도 배우고 또 창가도 배우고 그 체조도 배우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때 벌써 아버지가 당신한테 뭔 기대하는 걸 알았는가 봐요. 철이 들었더라고 이미. 그게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래가지고 착실한 그 생활을 했더라고. 이곳은 종법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종사님 생전에 익산 총부에서 머무셨던 곳입니다. 숭산 종사님께서는 영광에서 서장을 다니시다가 백수 보통학교로 2학년 편입을 하셨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으셔가지고 다시 익산, 그때 이리죠.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리 보통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 토요일이 되면 이곳 총부를 찾아서 동생분과 함께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대종사님 모시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때 총부 생활이 뭐 어디나 그랬겠지만 굉장히 강고한 생활이었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리초등학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학교와 숭산종사님이 태어난 해가 같아요. 1915년으로. 네, 이러한 인연이 또 있네요. 숭산종사님이 전학을 오셔서 학교 다니시면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셨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그리고 특히 붓글씨를 굉장히 잘 쓰셨다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체육 쪽에서는 달리기 이런 거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성의 제자들이 원기 9년에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당신들이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우리도 큰 어른의 법문을 받들기 위해서 교당을 하나 세워서 그리고 교무님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자 해서 원기 11년에 정식으로 교당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창신동 출장소 하는데 서울 교당의 시작이 서울 교화의 시작이면서 원불교 교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대종사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한학을 공부한 시골 분들이 많으셨는데
경성에서부터 신식 교육을 받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대종사님의 견문이 훨씬 더 넓어진다. 사실 대종사님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셔도 그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 교화, 자선의 틀이 다 이렇게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이 주산종사님, 초대 교모님으로 주산종사님 오시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인터는 김영신 선지님이 출가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이분으로 인해서 숭산 종사님께서 배제부를 가게 되세요. 왜냐면은 주산종사님이 대종사님 이제 1년 먼저 여기 오셨잖아요. 1년 먼저 교모님으로 계시면서 대종사님한테 이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고 독립운동 정신이 살아있는 배제부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곳은 배제 고등학교입니다. 숭산 종사님은 이리 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배제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셨습니다. 숭사님이 다니셨던 자취를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중요한 사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숭산 종사님 학교 다닐 때의 학적부입니다. 행정실장님이 미리 자료를 찾으시면서 학적부 안에 있는 이제 용모도 보시고 그리고 성적도 파악을 하셨는데 굉장히 뭐 외형으로나 또 학생으로서나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음을 이곳 현재 행정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한자 그때 시절에 이게 적혀진 것을 보니까 대종사님부터 또 숭산종사님이 다시 그려지면서 일신으로서 여기 계셨던 게 아니고 교단의 대표로 이곳에 계셨구나. 그리고 훌륭하셨구나. 오늘 학교를 찾아와서 학생들을 보니까 처음에 학교를 들어왔을 때는 그 학생들이 그냥 고등학생이구나 싶었는데 나갈 때는 그 학생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 숭산종사님의 후배구나 라는 느낌으로 좀 더 관심이 가지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숭산 종사님께서 1931년부터 다니셔가지고 37년에 졸업 연도는 37년이더라고요. 이렇게 졸업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 배제 학당의 위치, 배제 고고의 위치랄까, 그때 한국 사회 그리고 이곳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문화정책을 진행하다가 별 효과가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탄압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제학당 바로 옆에는 경성법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잡혀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학당 학생들은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우리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배제학당에서는 이제 스포츠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저항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길러냈고, 그래서 당시에 저희 기록을 보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거의 90%가 독립투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배제학당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교사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동을 중심으로 한 이 한국 근대의 모습은 전 세계로부터 온 많은 엘리트들이 이 정동에 와서 그들이 생각을 교류하고 당시에 어떤 그 유행했던 문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뒤섞이면서 용언어처럼 이렇게 꿈틀꿈틀거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령의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전 세계로부터 많은 문화가 이렇게 섞이면서 새로운 문화가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실증적인 그 실체들이 이 정동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숙창 종사님께서 3학년 때까지 이렇게 독립운동가로서의 꿈을 계속 키우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정치대학으로 가려고도 하셨고요. 그랬는데 4학년이 되면서 이제 5년제 대학이었는데 이제 고학년이 돼 가면서 완전히 생각이 전환이 되십니다. 특히 21살 때 쓰신 졸업하실 때죠. 이제 마지막 고고의 마지막 시절을 보내던 그때 나의 원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 시는 현재 원불교 성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의 원, 이 몸이 출세하여 우레같이 소리질러 무력에 잠긴 여러 동포 새로운 정신 깨우치리라. 이 몸이 출세하여 사바세계 법종되어 질서 없는 우리 동포 차서의 법로 열어주리라. 1936년경에 원불교는 그 정식 명칭이 그 당시에는 원불교가 아니었고 불법연구회라고 그랬어요. 그 1936년에 불법연구회 교세는 지금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을 좀 빈다면 영세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이제 신흥 막 이렇게 일어나는 종교단체였기 때문에 교세도 대단히 미약했고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형편도 매우 가난했겠죠. 구도역정기의 회고록에 보면은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제 너 왜 유학 가려고 가냐?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출세하려고 가냐, 돈 벌려고 가냐, 뭐 잘난 체하려고 가냐, 이런 식의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불법연구회를 어떻게든지 제대로 키우는데 보탬이 되게 하고 싶어서 갑니다. 그럼 뭘 공부할래?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전공을 뭐 굳이 종교나 철학이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철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럼 됐다라고 오케이를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 숭산을 당신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숭산을 인재로서 점찍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삼남일녀를 두셨지만 딴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치시질 않았는데 숭산은 처음부터 점 찍어가지고 서울
그 배제학교 유학을 보내시고 일본 동양대학 유학을 보내시고 한 것이 당시에 그 박창기 그 선생님이 그 조광지 기자와 그 인터뷰할 때 얘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그 인재 육성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돈을 상당히 쓰고 있다 하는 그 예로서 지금 그 박아무개를 일본에 유학을 공비로 유학을 보내고 인재를 키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보고 그저 한 사람이 일본 유학 간 그런 것이 아니라 숭산이 당시에 교단적으로 다 받고 있던 그 관심도 그 비중은 그렇게 컸구나. 숭산 박길진이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한 청년이자 그 사상가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어떤 고민을 했고 또 그것이 국내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자산이 되었는지 이를 추적해 보고 싶었고요. 제가 한국 사상을 전공하기 때문에 한국 사상가이자 일제시대의 어떤 그 뭐 정신적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시고 사회운동가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것입니다. 예, 불법 연구회 회보 32호 1937년 신년호입니다. 여기에 숭산 박길진의 시가 있는데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이고 이해 동양대학에 유학을 떠나시기 때문에 떠나기 직전에 쓰신 걸로 생각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길진. 험악하고 무서운 길이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자기 리욕을 만족시키려는 꼬부라진 마음을 주의할지며 모든 동지와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리라. 나는 내 고체를 불에 던지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는 용기 승천의 세력으로 제 출발을 부르짖는다. 언이 행난의 인간이다. 배움이 있고 알미 있고 실행이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배우고도 모르고 알고도 실행 없는 인물은 무용지물이다. 실행 있는 충실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활기 있게 말과 정신과 실제의 덩어리를 한 뭉치로 만들어 전신에 걸머지고 육해산상으로 날뛰며 한마디의 호령으로 잠든 강호를 깨우치리라. 교수님께서는 숭산님처럼 일본에 유학을 가셨고 또 거기서 불교를 공부하셨는데 시대는 좀 다르지만 그 많은 경험을 공유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일본 유학 시절 어떤 느낌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이 이제 근대 불교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그 축적된 노하우가 많고 또 세계의 그 학문, 불교 학문의 메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아주 뭐 굉장히 그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 또 전문가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종파와 관련된 어떤 그 연구 성과들 이런 걸 보면서 아무튼 10년간 마음껏 공부하고 또 앞으로 이제 원불교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꿈을 많이 꾸고 돌아왔습니다. 동양대학은 1887년에 그 동경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그 이노우에 엘료라는 사람이 이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에 있다라는 그런 근학 이념을 내세우고 1887년에 건립한 일본 유수의 그러니까 사립대학 중에는 명문 중에 명문 그 대학입니다. 그 이노우에 엘료라는 인물이 마침 제가 2019년에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서거 100주년이어 가지고 특집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산케이 신문이라는 신문에 이 이노우에 엘료 특집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예, 이노우에 엘료라고 하는 분은 이 일본 불교계의 그야말로 성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승려였는데 나중에 환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하면은 이 근대화할 건가,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근대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불교를 근대화하는데 일생을 다 바치신 분이거든요. 이 불교가 근대 문명의 대안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또 설계도 하시고, 그 설계라는 것은 이제 그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철학관이라는 것을 그 1887년도에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928년도에 동양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립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우리 숭산 종사님께서도 일본에 유학을 갈 때 아마 여러 대학을 고려했을 텐데요. 이 동양대학을 고려한 이유가 바로 그런 그 맥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오신 이제 그런 정신이 바로 원광대에 그대로 이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덕경전 나오잖아요. 보이시죠? 이 이노우에 엘료가 주창했던 게 지덕경전입니다. 따라서 그 지덕경전을 지덕겸수로 바꾼 점, 그리고 이노우에 엘료가 그 4명의 성인을 모신 철학당, 철학공원을 또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4분이 이제 소크라테스, 공자해서 서양 철학자인데, 이 원광대학교에도 이제 지금 수도크로 옮겨졌습니다만 4분의 성인이 이제 모셔져 있잖아요. 다만 그 원광대학교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노우에 엘료는 이제 철학자로만 4명을 이제 꾸민 점이 다른데 나머지 3분은 똑같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 발상, 그런 이제 거기에서 그런 힌트를 얻어서 약간 이제 원불교적으로, 그걸 종교적으로 만든 점 등등 유사점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또 원불교다운 점, 그 특이점, 그럴까요?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동양대학 시절에 숭산의 그런 이 받았던 영향이랄까요? 이런 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동상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게 누군지? 공자예요? 그렇지. 그 유교를 창시한 공자고. 네. 그다음에 여기 옆에. 여기는 부처님이에요. 그렇지. 불교를 창시한 그 부처님이고. 네. 저쪽이 조금 저 두 분인데 저분은 그 예수님. 기독교 때 저분이 좀 어렵겠다. 맨 끝에 네. 가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네. 그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 이제 왜 이 네 분들을 이 원광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동상을 세웠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그럼 이 네 개의 동상은 어떤 유래가 있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글쎄 내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제 여기 원광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누구지? 승산 그렇지. 박길진 총장님. 아마 그분의 이제 그런 건학 이념이나 네.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동서양의 그 철학과 종교를 네. 이 대표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치우침 없이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제 생각하는데, 네. 사실 나는 여기 처음 왔을 때 놀랬던 거는 이게 원불교에서 세운 대학이잖아.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 원불교의 창시잖아. 그런 분의 동상이 있는 게 자연스럽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지금 이 네 개의 동상들이 그 원불교랑도 어떤 의미가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세워진 걸까요? 그 생각해봐. 근데 원불교가 아무 연관이 없잖아. 근데 왜 원불교 동상을 빼고 네. 다른 종교나 주로 종교잖아. 소크라테스는 철학이지만 그 상징적인 인물들을 여기다가 동상을 세웠을까? 난 그게 처음에 이제 궁금했지. 그런데 이제 원불교를 공부해가면서 나름대로 알게 된 거는 사실 이 수덕호가 둥그런 게 이 원의 상징이잖아, 원불교에.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게 여러 상징이 있는데 비어 있다는 의미도 있고 다 갖추었다는, 원만하다는 뜻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4대 성인은 인류의 진리를 다 갖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자기의 종교는 이렇게 비워놓고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다 수용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그러면 비움의 공간에서 채워가는 그렇지. 게 당연하지. 있겠네요. 그렇지. 승산은 동양대학에서 단지 철학을 공부하는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을 벗어나서 폭넓은 교류와 다양한 체험을 시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세기를 떠나는 구도의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일본의 성자이자 세계적인 사회운동가인 카가와 토요히코를 만나서 신에 관한 문답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신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신데 그 신이 어딘가는 계실 것입니다. 제게 지금 그 신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얼마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그런 후 정원수의 나뭇잎 하나를 따서 나에게 주시고는 이게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신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다. 신이라는 카가와 토요히코의 말은 새소리가 하늘님의 소리라는 동학사상과 해월 최시영의 설법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원불교의 가르침과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승산님의 여러 저술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철학 지향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 개론을 다 통독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불교의 선어록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깊이 탐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이라는 것은 그 이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논리화를 통한 설득력을 가지는 건데 그 위에 이 불교라고 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현대 문명, 근대 문명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그 정신은 계속 계승되고 있고 그래서 동양대학에 가가지고 제가 유학했던 것처럼 마음껏 공부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이 소태난 대종사님의 그 어떤 대각의 깊은 뜻을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 사회 세계에 알릴 것인가 이제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이거 맞습니다. 읽어보신 그 소감이랄까? 어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셨는지? 네. 일단 뭐 이게 석학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제일 앞에 적혀 있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 굉장히 분량이 길고 또 읽어봤을 때 보통의 논문 형식이랑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자전적인 느낌이 난다 그럴까? 네, 그런 이제 나아가 제 첫 구절이고요. 나는 내 입장부터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제, 패기가 장난이 아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나는 그 실제에 대한 사실을 알고서 믿는 그런 사실적 신앙을 밝히고 싶어서 실제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을 뭔가 구원하는 구원하는 철학을 그 종교를 말할 때 그런 사실적인 체계, 철학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되게 위태로워진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위험해진다.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 염두에 두고 결국은 도덕, 종교와 철학을 같이 세우려고 이 논문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쇼펜하우어가 잘못 빠졌다는 얘기도 여기서 그 악평을 받는 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너무 염세적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 실제 의지로 파악은 했는데 사실은 그 의지에는 이제 선악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악한 의지가 투쟁으로 이어질 경우 그것은 이제 굉장히 심한 염세주의로 빠져버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그 염세를 돌려서 조화로 다시 설명해보자 한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원불교 개론을 좀 써봤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도 결어에서 마지막에 나는 되기 위하여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기 위하여 하고 있다는 말이 제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님이라는 거는 우리말에 대의 철학이 되기 위한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한국 철학 맥락에서는 어쨌든 님의 철학을 하려고 했던 거죠. 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이제 나는 원인이 되고 싶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원인이 님이고 뭐 그런 개념을 낸 거는 창시자인 자기 아버님인 소태산 박정빈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분을 이 되고 싶어 해서 철학을 한다. 네, 맞아요.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되잖아요. 여기 나는 이걸로써 고민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고자 한다. 나를 구제하고 결국 인류를 구제하고자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도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즐거워야 된다. 번뇌 망령으로부터 갖지 않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즐거움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거기 있을 때 벌써 불교 전수학원 원장 사령장을 보냈어. 어떻게 급하든지 어서 급하다 어서 오니라 어서 와서 이거 불교 전수학교를 만들어서 이거 공부를 아만 총무에다 전수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름이 불교 전수학원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평생 당시에 그런 이름이 아만 그게 내가 일본에서 대학 재학 중인데 벌써 1년 졸업하려면 남았는데도 불교 전수학원 원장 사령장을 보냈다니까. 급하다고 어서 오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해라. 거기서부터 그 불교 전수학원 만들 것을 전부 다 만들어라. 구상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운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앞으로 시켜야 된다. 그런 게 선언이라고 할까 교육기관이라고 할까 이것을 새로운 제도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과거의 선언이나 강언이나 이런 제도가 안 된다.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것이. 당연히 귀국 오셨으니까 야 이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그때의 이제 명칭은 인재양성소가 아니라 불교 전수학원이라는 명칭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앞에 불교를 떼버리고 전수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는 나라를 뺏겼으니까 어디다가 서류를 제출하겠어요? 조선 총독부에다가 제출해야 되겠죠. 단칼에 이제 거절당하는 거죠. 한 3차례 정도 그 전수학원 설립 신청서를 냈지만 끝내 일제시대는 원불교는 고등교육 설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신의 하늘 같은 스승이자 부친인 이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귀국하자 2년 뒤에 1943년 6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죠.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천붕지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과 같은 슬픔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마 전수학원 설립도 좌절됐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스승이기도 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셔 버리니까 두 번째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늘이 무너진 듯한 어떤 개인적인 또 아픔, 슬픔을 1943년에 이렇게 겪게 되죠. 대종사님의 그 일대 3회에서 보면은 그 3회에 해당되는 것이 인재 육성과 포교 주력이거든요. 근데 그 3대, 즉 처음에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확립하고 창립 인연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교서 정비를 하고 제법을 교재를 만든 뒤에는 그 다음에 인재 육성을 해서 포교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포교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포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재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인재 육성 책임을 숭산에게 맡긴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어느 성자와 다르게 대각을 하시고 좀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난 길용리는 가난 제일, 무식 제일,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강조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저축조합을 만드시고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 사업을 하시죠.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으로 방언 역사를 해주시고, 그다음 지역민들의 무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동의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야학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학으로부터 비롯되는 원불교의 교육은 바로 이 교육이 없으면은 세상 문명이 침체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의 문명이 향상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해방 직후에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검색을 해보니까 대표적인 13개 구호단체가 있었어요. 전제동포 구호사업의 단체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불교. 그 당시에는 불법연구였는데, 숭산 초대 총장님도 이제 그 전제동포 구호사업에 함께 또 참여하고 계신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건국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에서 밀려오는 동포들을 구제하는 사업, 전제동포 구호 사업에도 이제 열심히 참여하면서 거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해외에서 젊은 사람들도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럼 어떻게 해도 이 자녀들은 어린 애기들도 있을 거고 중학생 정도의 애기들도 있을 것이고 뭐 고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나이 있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뭐 대학을 다녀야 될 청년.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가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가지고 원불교 안에서도 이제 그 논쟁이 여러 번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일학님을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시작한 지 9월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5월에 개교하니까 뭐 한 7, 8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공회당에 와 있습니다. 여기 공회당은요, 원광대학교 전신인 유일학님, 그러니까 원광대학교가 처음 출발할 때 이름이 유일학님인데 1946년 5월 1일에 바로 이 건물에서 원광대학교가 시작이 되죠. 유일학님 이름이라는 걸로. 그래서 원광대학교 최초의 건물이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원광대학교에 지금 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냐? 1946년도만 해도 그 대학 교육을 이제 제대로 할 만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출 수 없었던 그런 특수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원불교 건물을 빌려서 원광대학교가 이제 1946년 5월 1일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강의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주 한옥 냄새도 나고 이 마루로 된 그 강당 바닥이라서 기분이 상당히 상쾌하네요. 이 정도 공간이면 한 뭐 100명이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도 충분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네요. 아마 제가 서 있는 데가 연단 쪽이고 이쪽에가 아마 칠판이 있었겠죠.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강의하고 학생들이 이제 앉아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원불교 학과로만 처음에는 출발하죠. 그러다가 그 5년 뒤에 51년에 되면 이제 국문학과도 생기니까 하여튼 여기가 이제 원광대학교 처음 출발에 어떻게 보면 그 성지라고 할 정도로 귀중한 공간이고
수업 과목은 이제 원불교와 관련된 과목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국문학과가 생기니까 공간이 이제 협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교사가 이리 시내로 갔다가 53년 무렵에 현재 이제 원광대학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아마 교수진들 확보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유일학님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 전국이 다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부인들이라든지 또 해외 유학을 갔다 오셨다가 뜻을 가지고 지방에 정착하신 이런 분들이 유일학님의 이제 교수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몇 분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일제시대 때 그 조선의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말 지키려다가 투옥되셔가지고 고초를 겪으신 이 지역 출신의 가람 이병기 선생님도 유일학님 교수셨고 또 28 독립선언에 동경에서 1919년에 유학생 그 독립선언에 참여자의 한 분인 영산 박영식 선생님도 유일학님 교수로 오셨고 또 파리장서 사건에 참여하셨던 야성송 씨 집안에 송인집이라는 분도 유일학님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교육의 열기 또 교육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유일학님 개설 초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시설은 열악했지만 교육 내용이나 교수진들은 대단히 훌륭했다. 여기는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6층에 있는 고문원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고문원실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여러 그 유지들께서 기증해 주신 그 도서로 처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여기는 한 2만 책 정도의 고서,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고문원 중에 거의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그 중에는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문집, 흉무공 전서 같은 것도 소장이 되어 있고요. 조선시대 이제 그 유학 중에 한 분야인 예학을 개척한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그런 문집도 제장된 귀중문들이 참 많죠. 원광대학교는 호남을 대표하는 죽산박 씨의 기여, 또 영남을 대표하는 야성송 씨 집안의 기여, 영호남 합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그 한말 개화기 일제 강점기에 민족을 위해서 또 민족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명문가의 그 어르신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대학이다. 그냥 그 뜻만 모은 게 아니라 가지고 계셨던 문헌도 다 기증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유물도 기증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토지도 기증을 해서 그 덕분에 오늘의 원광대학교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오냐, 서환이는? 아니, 남편은 뭐 퇴근하면 오겠죠. 아니, 오늘 안 갔어? 아, 출근했죠, 남편. 네. 아까 저기서 교시파 기공식 할 때 그
그때 기억나세요? 어렴풋이 나지. 그때 당시는 숭산 총장님께서 총장님을 하실 때고, 네. 그때 내가 총학생회장, 그냥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로 바뀌어졌지, 이제. 종합대학교로 해서 내 총학생회장으로서는 초대, 그 학님으로 따지면 20대 회장으로 이제 내가 입법을 해가지고, 그때 속칭 선거판에서 하는 공약을 내가 약속을 학우들한테 앞에서 내가 했지. 이 교시탑을 건립해가지고 타 학교보다 더욱더 운비하는 원광대학교를 만들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시탑을 건립 약속을 했어. 저 교시탑을 이제 우리 원광인만의 이제 정신을 한꺼번에 응축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원광인의 그 자존심이라든가 자부심을 저 교시탑에 다 모아놓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학훈이든가 교훈이든가 거기에 저금해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순회가 도덕적 대학 아닌가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앞으로의 원광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하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 저 동상이 그 배영식 교수께서 나한테 사진을 하나 부탁을 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조형물을 만드는데 내 사진을 갖다가 투영을 시키고자 하는 생각 가지고 돌려서 갖다 주셨더니 결과가 지금 사진 속에 그 상이 저 동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익산 토박이입니다. 이제 34년째 익산에 줄고 살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영향도 받고 우리 원광대학교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또 이 지리적인 환경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익산에 대한 그런 좀 애정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남편도 한문교육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저희 언니도 원광대학교 산업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원광여자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셨고요. 다 같은 원광재단 집안이긴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후속 사업인 링크플러스 사업단 안에 지역선도센터라는 이제 부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역사회에 좀 더 사람이 많아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익산시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와 해결을 대학생들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이제 생각을 구상하는 곳이 바로 저희 지역선도센터입니다. 처음 시작은 SSK라는 연구단에서 시작했던 거고, 우리 안윤숙 교수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 원광대학교가 지원하고 있고 익산시가 지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할매들이에요. 할매들이 장아찌래도 가져오고 된장이라도 가져오고 우리 그 손자 같은 놈들 이렇게 좀 먹이라고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따스한 마음들이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청소년 연구를 오랫동안 해본 결과 청소년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게 된 가장 궁극적인 계기가 밥 때문이에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네. 그래서 자 편의점에 가가지고 라면 한 그릇만 사 먹을 돈 있어도 애들 범죄 안 저질러요. 그런데 진짜 라면, 그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컵라면 사 먹기 위해서 삥도 뜯고 그게 이제 더 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이 아이들에게 밥만 먹여줄 수 있어도 지금과 같은 어떤 범죄의 악순환고리에서 얼마든지 끊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 잘 먹고 잘 놀자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 어른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식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렇게 막 도망가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뭐 무궁무진합니다. 다이나믹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식당을 근거로 해서 익산을 떠나지를 않아요. 한번 여기에 온 아이들 전국에서 오는데 그게 이 식당이 존재하는 이유. 그냥 가는 놈들 있으면은 그냥 그래 갔다 와라. 언제든지 와라. 여기는 너희들의 집이다. 어른들이 있는 곳이다. 고향 같은 곳이다. 너희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그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언제든지 어른들이 와라.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망만 가지 말아라. 갑자기 사라지지만 예, 말아라. 예. 근데 사라지다가도 와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식당이 그래도 존재할 이유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 구산문화재라고 들었는데 이 구산문화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997년도 그러니까 9월 3일 날, 그러니까 9월 3일 날이 그분들이 순직하신 비행기 사고로 일인데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를 가던 도중에 베트남 비행기, 왜 그럼 베트남 비행기냐? 캄보디아에 직항으로 가는 한국의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그런 비행기가 포구에 이제 프롬펜 공항에서 추락을 해서 한국인 21명이 사실 죽었어요. 그 21명의 의료봉사 대원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우리 원광대 의과대학, 그때 동창 회장과 함께 원광대 의과대학 또 의사, 원대병원 의사가 같이 의료봉사를 주관해서 갔고 그 날을 좀 길이길이 기억도 하고 또 추모하고자 9월 3일 날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봉사 문화열전, 이게 봉사가 좀 자랑도 하고 이 봉사를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그 문화재로 성격으로서 막 추모만 할 게 아니라 추모와 함께 그런 봉사를 나누는, 봉사의 경험을 나누는 걸로 하자 해서 구산문화재라는 이제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냈죠. 우리 의과대학 우리 학생들 혹은 또 일반 대학생들 또 뭐 지역사회에도 이런 고인들의 그 숭고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본받고. 1997년 그 9월 그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캄보디아 바탄방 의료봉사가 지속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잘 소개를. 그러니까 저 때가 1997년도 9월이 처음 방문을 갔는데 사실은 이제 비행기 사고로 이제 순직하셨기 때문에 우리 봉사를 못했죠. 네. 그래서 2001년도 때 우리가 사실은 1회 의료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2002년도부터 해서
무려 14번의 의료봉사를 거의 해마다 좀 돈을 모으고 자체 경비로 우리 동창회라든가 의과대학도 구성원들이 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그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이런 그 의료적인 그 소모품이나 재료비, 심지어 뭐 항공비도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걸 마련이 되었나요? 저희가 기간적으로 보면 거의 20년 동안 왜 14번 정도 가게 됐느냐 한다면 이제 의료봉사라는 게 기금이 필요하잖아요. 거의 1억이 넘는 돈이거든. 특히나 항공권 같은 경우는 본인 개인 항공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자체 모금을 위한 무슨 행사를 하자. 그게 바로 음악회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악회에 대한 티켓 판매로 해서 우리가 항공권에 대한 일부 충당을 해주고 또 본인이 또 항공권을 내고 그래서 음악회를 통해서 그 해마다 끊이지 않고 뭐 가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원불교가 개교하게 된 이념은 바로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대종사님께서는 정신개벽으로도 표현을 하셨고 재생의세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마음병만 치료해서는 이 세상이 온전하게 재생의세가 되지 못한다. 바로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해야 된다. 마음과 몸이 함께 치료되어야 진정한 재생의세가 될 수 있다고 하셨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화당 설립과 그리고 원광대를 통해서 숭사님께서 이 병원 설립을 하셔서 이제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그래서 전인적인 그리고 원만한 그런 재생의세를 이루어나가는 원불교의 어떤 그런 교화의 기틀을 마련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숭산 초대 총장님을 재조명한다고 그럴까요? 새롭게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좀 이유가 있죠. 40년 동안 그런 전인교육, 덕성교육, 그 속에 이제 지식과 기능도 함께 담으려고 했던 이 교육 철학,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40년간에 걸친 전인교육으로 일관하시려고 하셨던 그 노력은 여전히 시대가 35년이 흐른 뒤, 뭐 한 40, 50년이 흐른 지금도 오히려 더 필요했으면 했지, 결코, 시대에 뭐 뒤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오래된 역사와 전통 속에 숨겨진 미래에 살려가야 될 어떤 보물, 가치, 이런 것들을 숭산 박규진 총장님께서는 40년 동안 원광대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 아닌가. 오늘 총부에서 있는 예비 교무 지원자 수시 모집에 있어 지원한 사람들을 면접을 했습니다. 요새 시대가 출가에 대한, 성직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인데 그래도 귀하게 여러분의 후배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오늘 만나봤는데요. 뚜렷한 소원이 있고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청년들이 거의 19살, 20살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때 품은 이 마음이 정말 끝까지 잘 가서 세상을, 원불교를 위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일을 하러 왔다고 다 그래요. 원불교의 무엇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맑히고 또 밝히고 또 그 안에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끝까지 들었고요. 제가 지금 느끼는 숭산종사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종교와 탈종교의 사이에 서 있는 경계인이다라고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그 숭산종사님은 이제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친자셨고 더군다나 큰아들이셨고요. 또 무엇보다 자녀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인재로서 교단의 주목을 받는, 그리고 일찍부터 이제 그 인재 양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무를 맡기셨던 그런 어른이셨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제 또 그 통종교적인 측면, 또 종교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제가 생각했던 그 미래의 원불교의 어떤 모습하고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원광대학교에 또는 지방대학 전체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바로 그 숭산종사님이 이 학교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그 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소태산 정신이라고 하는 소위 그 영성 공동체 또는 천년의 만보살이라고 하는 집단지성을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느냐. 저는 숭사님의 유품 중에 이 이발도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발도구를 보면서 이 이발도구가 숭사님 그 부인이신 이명전 여사님께서 숭사님 직접 머리를 잘라주셨다고 해요. 제가 이 글을 딱 보면서 참 놀랐어요. 숭사님께서 총장님으로서 뭐 좋은 곳에서 머리도 뭐 다듬으실 수 있고 뭐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숭사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것들은 다 놓으시고 오직 대학 경영만을 위해서 애써주셨고, 바로 이렇게 근면하게 살으셨던 그런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그리고 숭사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숭산법어 거울의 교훈.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은 거울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사도 없으며 악도 없는 청정한 당체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의 본래심을 대원경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마음은 많은 오염으로 해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 한시 앞이 우리의 맑은 본래의 거울과 같은 마음을 찾아야겠다. 거울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산에 비치면 산이 다 비춰지고 바다에 비치면 바다가, 천체에 비치면 수많은 별들까지 다 그 거울에 들어가 버린다. 어찌하여 그렇게 작은 것에 그 많은 한량없는 것이 다 들어가게 되는가? 그것은 거울 속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순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무의 심경을 가져보면 한량없는 넓은 마음이 되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것이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자기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일가 친척이 아닌 사람도 다 똑같이 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는 거울에서 배워야 하겠다. 거울 앞에는 선인도 악인도,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권세나 지위가 높은 사람도 다 같이 빛을 따릅니다.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여쁘게 비치고 그만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허술하게 비치지 않는다.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 좋게 비치고 미흡고 싫어하는 사람은 좋지 않게 비치지 않고 전부가 거울 앞에서는 평등하게 비춰진다. 그분은 그 대한민국의 어떤 큰 어르신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저는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남다른 어떤 그런 정들이 많았던, 그리고 본인한테는 엄격하더라도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항상 그 정이 있는 그런 어떤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실을 점거 이렇게 하면서도 늘상 또 우리 총장님을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이 야, 이거 정말 나도 내가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저의 어떤 통렬한 반정도 아울러 있었고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아마 100살이 훨씬 이렇게 더 드셨을 텐데, 이렇게 좀 항상 그리운 그런 우리 원광대학교에 살아있는 큰 어르신이 아니신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많이 보고 싶네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를 이제 원불교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를 어떻게 개혁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불교 개혁뿐만 아니라 전체 종교를 개혁한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 모든 일체 사물을 다 이거 그냥 불상으로 봅니다. 좀 불상으로 보고, 우리가 일동일정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전부 다 아주 불공하는 심경으로다가, 부처님한테 불공할 때 얼마나 정성을 바칩니까? 그런 정성 바치는 그런 심경으로다가 사람도 응대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종교다, 종교 생활이다. 그렇게 원불교에서는 생각합니다.